자, 그러면 디스카운티드 리턴은 이제 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 부분까지 설명했고요.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 시간 t라고 하는 형태들로 제가 표현을 하다가 t가 0일 때 s는 어디 있겠는가? s는 s0다. 처음 시작하니까 s는 s0에 있잖아요. 이 s 밑에 있는 이 첨자들이 사실은 다 시간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t라고 표현을 했지만 뒤로 가면서 전부 다 s라고 하는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rt라고 했는데 s는 sk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k는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그 k에서 j만큼 j는 0에서부터 한 칸씩 갈 때마다 내가 무언가 그 스테이트에서의 얻게 되는 리워드들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을 디스카운티드 리턴의 형태로서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정보, 패스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밸류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고 가운데 0에서 시작해서 여기 가서 멈추거나 여기 가서 멈추는 경우, 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멈추거나 여기 멈추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제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간 다음에 나는 그냥 제자리에 있고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꼭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단위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워드가 없고 1이나 마이너스 1을 리워드로서 얻게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R은 2를 이 부분에서 얻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expected return에서 discounted return을 표현해 보시면 0, 0, 0, 0 중간에 리워드가 없으니까 마지막 R, 감마 4승에 대해서 리워드 2를 얻은 장면입니다. 자, 얘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라고 하면 한 스텝을 아까는 여기서 왼쪽에서 쉬고 있었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되면서 감마가 똑같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보낸 것이 없어지니까 감마 3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의 expected return이 이 부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와 같은 수식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v 값은 뭐 알파 v 더하기 1 빼기 알파 v new라고 하는 값에 들어가게 될 거라서 이때 얻은 리턴과 이때 얻은 리턴이 이쪽이 더 큰데 조금 더 큰 값들이 전체의 v 값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작은 v는 원래의 값을 깎아먹는 역할을 할 거고 전부 다 지금 리워드가 1인 경우니까. 그리고 무언가 값이 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부분으로 이 평균 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값이 높은 것들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가는 궤적을 따라가는 것들로 V값들이 쭉쭉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학습법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리워드를 많이 얻을까? 리워드를 많이 얻으려면 expected return이 리워드의 합인, 퓨처 리워드의 합인, expected return이 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고 큰 것들의 값들이 이 결과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더 값이 크게 될 거고요. 그 큰 값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면 점점점 큰 값들은 패스가 짧은 거, 최적화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값이 V가 되게 낮아져 있고요. 평균적으로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V를 구해봤는데 V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왼쪽보다는 지금 오른쪽이 높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아요.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여기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expected return이 커지나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도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쓸모없는 과정들이 너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 감 레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V 값인데 V 값의 전체적인 레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이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평균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지만 너무 불필요하게 최적화가 덜 돼서 오른쪽은 좀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요. 왼쪽은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데 너무 이 기울기가 낮게 되어 있으면 군데군데의 어떤 로컬 값들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것들이 있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잘 못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 최적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녀석들일수록 값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높은 값들이 잘 살아남기 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티드 리턴이라는 컨셉들을 조금 더 쓰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값들, 너무 멀고 쓸데없는 것들은 낮추고 최근의 것들만 높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쓸모없는 값들만 여기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돌아가면 가운데에서 봤을 때는 값이 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걸 최적화 형태로 가면 이 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값도 올라가면 전반적인 기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가운데 값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가운데에서 내려가 있고 요 옆으로 갔을 때도 뭔가 흔들리다가 가고 그게 너무 쓸데가 없으면 이 녀석들이 어디는 국부적으로 높고 어디는 국부적으로 낮고 나타나게 돼서 별로 긴 골, 최종 골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리워드가 높다라는 게 이 강화학습법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터미널이 마치 골처럼 되겠죠. 리워드가 낮고 높으니까. 그래서 얘를 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강화학습법의 목표는 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리워드가 제일 높은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최적화가 덜 돼서 이런 쓸모없는 패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처음 시작할 때가 여기라면 얘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더 낮은 데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높은 데 가서 나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될수록 이렇게 국부적인 오르내림이 없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면 최고로 많은 퓨처 리워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너무 먼 골에 대한 것들은 값을 낮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미래가 펼쳐지긴 하겠지만 이 결과가 굉장히 낮게 여기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이 낮게 이와 같이 평균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쓸데없이 돌아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갖게 되니까 이 부분의 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서로 합쳐져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다 보니 높은 값들만 마지막에 고르게 되면 쓸모없는 값들에 의해서 좀 저평가가 되고 낮은 값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 그 경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정확하게는 스테이트를 어느 다음 단계 어디로 갈지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되죠. 나는 높은 데로만 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가는 것들은 제거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리턴은 퓨처 리워드의 합이 되겠고요. 디스카운티드 리턴은 감마를 써서 퓨처 리워드들을 디스카운트 시킵니다. 값을 높이고 낮추는. 더 정확하게 웨이티드 리워드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먼 미래는 작은 값, 최근의 값은 높은 값 이렇게 놓고 expected return이라는 것은 디스카운티드 리턴 또는 그냥 리턴의 에버리지 값을 의미하고요. 이 디스카운트는 괄호를 쳐서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리워드의 평균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동일한 전략이 expected return을 state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해놓은 것이 V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시작점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가는 딱 한 번의 과정을 에피소드라 부르고 있고 스테이트 밸류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 여태까지 배워줬던 몬테카를로, 그 다음에는 템포럴 디퍼런스라 불리는 TD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하는 리처드 서튼 아저씨, 저랑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뭐 하여간 서튼이가 이 TD를 만들었죠. 서튼이가 2000년대 초에 박사과정이어가지고 그때 지도교수가 뭐 강화학습법 평가를 하러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더니 그게 바로 이 서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90년대부터 계속 비슷한 분야를 했지만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인가 가물가물하네. 이 TD는 나름 되게 나오자마자 한 10년간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2015년, 14년, 20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TD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운 것과 두 번째 배우면 두 번째 방법이 보통은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TD는 TD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는데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도 빠르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학습화 속도가 되게 빨라서 옛날에 많이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게 좋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밸류 함수라고 하는 VS가 약간은 과장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TD가 결국 다음에 배우시게 될 큐러닝하고 속도 관련된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법론이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돼서 TD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알파고 나올 때쯤부터는 오히려 몬테카를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좀 기괴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몬테카를로나 TD나 이 서튼 아저씨가 요새 아마 캐나다에 있을 텐데 서튼이가 만들고서 거의 뭐 자기가 책 써가지고 책 팔고 떠돌이 생활을 좀 많이 하다가 캐나다에 정착을 했는데 괜찮은 방법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엔 좋아했는데 저도 최근에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닌데 그 시기가 잘 안 맞네 생각해 보니까. 큐러닝도 80년대 말 90년대쯤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강화학습법은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되게 먼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면 다른 형태들로 변환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딥러닝하고 결합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만들고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돌아다니면서 리워드를 얻는다, 그래서 리턴 값을 얻는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쉽고 간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해서 스테이트 밸류 함수를 얻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여전히 그 갑론을박 상태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부분에서 뭐 물론 정리된 것들은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강화학습법은 여러분들이 세대에서 조금 더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템포럴 디퍼런스. 템포럴은 뭔가 시간에 대한 거고요. 시간차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딜레이 아니면 시간차 방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템포럴이 일시적인, 템포럴 어떤 시간 차이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템포를 맞추다. 여러분들 음악 템포 맞추다 뭐 이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형용사 형태가 된 거고요.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VS를 위해서 S는 SK일 때, 시간 T일 때 S가 SK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수식이 이와 같이 discounted return을 이용한 경우에 수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간결하게 써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시간 t의 리턴 값의 expectation 값은, 기대 값은 시간 t의 state에서의 value 함수하고 같다 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을 한다면요, VS는 ERT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수식을 그대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대로 수식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수식이 있고요. 무한대는 아니고 사실은
터미널에 도착하면 끝나겠죠. 그럼 이 수식에서 감마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감마를 뽑았으니까 여기 지우고요.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는 1이 되고요. 하나 또 뽑았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잡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수식은 원래 있던 수식, 이 녀석하고 되게 닮아 있는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으로 여긴 k부터 시작하는데 한 스텝이 밀려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뽑아놓은 수식에서 감마를 지금 뽑아놓고 요 수식을 다시 써보면 요것들을 그대로 모아서요. expectation RSK로 나누고 expectation 요 수식으로 나누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경계로 두 개를 쪼개게 되면 expectation A 더하기 B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형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고 나니까 얘는 expectation RSK가 되겠고요. 여기는 감마 expectation 이런 수식이에요. 이 수식은 다시 말하면 위의 정의에 의해서 바로 이 수식 때문에 V, SK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마 V, SK 더하기 V, SK는 자 여기도 K자 붙이겠습니다. 시간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VSK는 expectation RSK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R이라고 일단 써놨고요. 그 다음에는 감마 그대로 내려오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VSK 더하기라고 똑같을 거다 라고 결론이 나겠습니다. 여기 K가 하나씩만 더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RSK에서 얻는 expectation 값을 왜 R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SK에서 얻게 되는 리워드 값들은 그걸 다시 평균을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있는 특정한 스테이트 S에 갔을 때 그 부분에서 얻게 되는 리워드들을 계속 평균을 낸다.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끝단에 가면 무조건 마이너스 1, 저쪽에 가면 1을 얻잖아요. 걔들로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pectation을 쓰지 않아도 R이라고 하는 항상 동일한 숫자니까 이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V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V를 알파를 써서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얻은 값 R을 굳이 여기서 평균을 내지 않더라도요 그냥 R이라고 이 값을 그대로 여기 갖다 놔도 이 값조차도 이 V를 구하는데 평균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R조차도 평균값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temporal difference라고 하는 강화학습법의 기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다. 자, 현재의 상태는 S이고요. 그 다음 단계 SK 플러스 아까 방금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우고요. VSK는 R 더하기 감마 VS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는데 SK라고 하는 표현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SK에서 지금 SK 플러스 1로 이동하는 중이잖아요. 이동하는 과정에 리워드를 얻는 거고요. 그죠? 항상 뭔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리워드를 얻죠. 근데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알고 갈 수도 있지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별로 구별하고 싶지 않아. 아무런 액션이나 취해서 액션 A를 취했을 때 SK에서 SK 플러스 1로 바뀔 텐데 SK는 S라고 표현했고요. SK 플러스 1은 S'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액션을 해서 이 액션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액션입니다. S에서 S'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얻을 리워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를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죠. 전에 몬테카를로는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히스토리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걸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몬테카를로가 과거 정보를 모아놓는 대신에 TD에서는 내가
움직인 다음에 그 움직인 곳에 있는 vs 프라임의 값만 가져다가 감마배를 곱해서 현재 내가 얻었던 리워드를 더하면은 아까 내가 움직이기 전, 이건 움직인 다음이잖아요. 움직이고 나서야 그 전 스텝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다가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와 여기에 vs 값, vs 프라임 값은 얼마지? 하고서 값을 읽어요. 예, 왜냐하면은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방향으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액션을 취했는데 어라 뒤로 밀렸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밀린 상태에서 그런데 현재 위치는 s 프라임이고 거기에 있는 v 값은 하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나서야 그곳에 스테이트 밸류를 얻어서 감마를 곱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었던 리워드를 더하면은 아까 스테이트 s 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까 바로 전에 값을 업데이트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업데이트 할 때 그냥 쑤셔 넣지 않고요. 이 결과를 여기다 넣으면은 익스펙테이션이 사라지잖아요. 평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어넣을 때 아까의 값에는 1-알파 그리고 자, 이 녀석 이건 새로운 값이 계산이 됐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값을 이걸 오른쪽에 있는 걸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지 않고요. 이 값은 1-알파 처리를 하고 여기에는 알파배를 해서 최근의 결과가 기존 값에 굉장히 천천히 알파가 작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형태로 vs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요 값들의 평균 작업을 하잖아요. 앞서서의 수식에서 보시면 방금 전에 구했던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녀석들, 그 값은 v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 값을 여기다 그냥 대입하지 않고 익스펙테이션에 관련된 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파를 통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알파를 적용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것들,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방법에 대한 스토캐스틱한 부분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믹스하는 효과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V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TD 러닝의 수식이 되겠고요. TD 러닝의 경우에는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하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알파와 1-알파만 잘 적용을 해준다면요. L10 TD1 예제이고요. 지난번 몬테카를로랑 똑같은데 익스플로레이션 했고요. 그래서 얘는 탐색을 해서 그 탐색 과정을 쭉 전개하는데 예전에 몬테카를로는 탐색이 끝난 다음에 그때 얻었던 리턴들을 그 전에 있는 과거의 스테이트에다가 하나씩 믹싱하는 섞어주는 작업을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while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탐색을 하고요. 탐색을 하면 새로운 S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S 값을 가지고 그리고 전 스텝의 S 값 여기가 현재 SK가 되겠고요. 그걸 제가 S0라는 곳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새로운 S가 등장을 하게 됐고 여기서부터는 S가 S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S가 0이냐 아니면 10이냐 터미널 체크를 하고요. 0이면은 리워드 2를 주고 10이면은 오른쪽 끝단이면 리워드 2를 줬어요. 그리고는 알파 값에다가 리워드 얻은 거 감마 값 셀프 G라고 표현했고요. 셀프 V 이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S가 들어갔으니까 이 수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S 프라임이 현재 뭐예요? SK 플러스 1이잖아요. 1-알파 여기 넣고 S0 아까 올드 값이죠. 이 녀석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 대사는 언제예요? 올드 값 VS죠. 그래서 여기 S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네?
이게 훨씬 간결하죠. 루프가 두 번씩, 와일문을 두 번씩 돌리지도 않고요. 그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쫙 돌아다니면서 터미널에서 끝나면 그때까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스텝 2에서 다시 그걸 루프를 돌리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얘는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자기 값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감마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감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의 감마배 0.9배 또는 0.99배를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수의 배수 관계잖아요. 지수 곱하기 지수 곱하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지수 여기에다가 내가 x개만큼을 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브는 어떻게 될까? 무언가 직선이 나올 수가 없고 곱선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3의 x승, 2의 x승, 2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얘들 어떻게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죠. 이런 스타일의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곡선은 감마 값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걸 돌리게 되면 나오는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요. A10 TD1을 돌리면요. 알파가 0.1일 때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1000번 돌렸어요. 이렇게 나왔고 0.1일 때 2000번 돌렸더니 거의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0.01일 때 2000번 돌렸더니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꺾여 있고요. 여기도 살짝 보이고 여기도 꺾인 지점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잘 안 보여요. 꺾인 데가 그나마 이런 데 있을까? 2000번 돌리고 알파 값이 작게 되니까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여기는 1, 여기는 아직 2에 도착을 못했어요. 얘들도 지금 보시면 다 이 근처에 가서 멈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감마가 곱해지니까 2보다는 작은 값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결과를 머릿속에서 상기하시고 몬테카를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00번 했잖아요. 여기 있죠. 1000번 했을 때 몬테카를로요. 삐뚤빼뚤 알파가 0.01일 때 0.1일 때 삐뚤빼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성향은 보이고 있지만 이 커브들이 되게 불안정하죠. 흔들흔들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돌려보시면 수렴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장 최근 값들이 투입이 되면, 리턴 값이 투입이 되면 그 리턴이 이쪽이냐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다 여기 갔을 때 1이다, 2다 해서 이 사이 값들을 다 2라고 하는 새로운 큰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막 몬테카를로에서 흔들립니다. 근데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면 여기서 막 움직이다 여기 갔을 때 2의 효과가 되게 작아져 있겠죠. 내가 여기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 또는 여기 끝까지 가는 이 과정을 업데이트를 또 매 스텝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드럽게 이렇게 꺾이지 지금처럼 몬테카를로처럼 막 흔들리는 현상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몬테카를로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5000번 돌렸는데 0.01인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TD 러닝을 사용을 해보면 1000번 1000번 돌렸고 알파 값도 꽤 컸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알파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이 값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증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몬테카를로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한 5000번 했을 때 여기다 1000번밖에 없네. 이거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나? 이거를 1000번이 아니라 한 5000번을 하게 되면 이 사이가 거의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는 1과 2인 지점을 거의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TD 러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돌려도 이게 직선이 되질 않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는 두 번째 예제가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TD는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몬테카를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첫 번째 질문도 생기겠고요. 몬테카를로는 1에서 2 사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TD 러닝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크기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거는 어떤 게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감마가 없는 경우고 감마가 없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얘는 감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은 깎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감마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TD는 뭔가 커브를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유는 감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섞이기 때문에 감마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곡선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둘 다 맞아요. 뭐냐면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라는 결론을 만들기에는 몬테카를로도 맞고 TD도 맞습니다.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이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사실 강화학습법의 초기 그리고 어떤 목표 쪽에서는 이 값이 얼마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냐 그래야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높낮이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만 중요하지 이 값 자체가 어떤 특정 값을 갖느냐 아니냐에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큐러닝 쪽을 보시면은 그런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론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번밖에 안 했는데 1000번의 에피소드 알파 값도 되게 크지만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 부분이 낫다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직. 자, L10의 TD2 예제에서는요, 이걸 이제 또 바꿔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디오드가 전체 마이너스 0.1이 걸려 있고요. 왼쪽에 오면 1, 오른쪽에 오면 2를 주는 예제이고, 삐뚤어진 3번에서 출발합니다. 몬테카를로부터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보시고서 이 결론을 해석을 해보자고요. 5000번 돌렸고, 알파는 무려 0.001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좀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리오드가 되게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이 언덕, 웅덩이를 만나게 되겠고요. 이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경우는 왼쪽이 좀 더 좋다고 나오고 여기도 왼쪽이 조금 더 높다고 나오고요. 이 부분이 뭔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이가 되게 좀 불연속하게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서는 왼쪽이 내가 스토캐스틱하게 막 엉망진창으로 여기서는 진짜 완전 엉망진창 확률 왼쪽 오른쪽을 0.5로 해서 움직였을 때 왼쪽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TD 러닝에서도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TD 러닝에서는 네,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서로 다른 리턴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턴이 몬테카를로는 전부 다 합을 했고요. 얘의 경우에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썼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는 값들은 값을 많이 깎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적용하면 3번 주변에서 봤을 때 여기로 올라가는 것보다 웅덩이를 거쳐서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리턴 값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금 당황하셨을 겁니다. 얘는 왼쪽이 더 낮아야 나쁘고 오른쪽이 더 높다라고 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과정 중간중간에는 피해를 받지만 결국에 가면 마지막 보상값 2가 이것들을 뭔가 최적화해서 갈 수만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높은 값. 근데 잘 보세요. 단위를 보시면은 여기 1.5예요. 그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거의 1이에요. 여기는 1쯤 나옵니다.
그래서 2를 얻는 게 아니죠. 예, 마이너스 0.1이 까일 거니까 이거만큼 깎아 들어갈 거고요. 몬테카를로는 끝값이 얼마였는지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몬테카를로는 어땠어요? 대부분 보면은 다 0 밑에 있어요. 무조건 이건 득을 보는 게 없이 0 밑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 부분이 0이죠. 이렇게 여긴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몬테카를로는 무조건 나는 피해를 본다, 마이너스 피해를 본다 했는데 TD 러닝 쪽에서는 득을 본다고 0보다 큰 것들이 결론이 났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그 리턴 값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때는 모든 리턴을 다 합쳐요. 모든 리턴을 합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갔을 때도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2, 한 방에 가도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얻게 되는 되게 복잡해서 가도 2고 이렇게 해서 가도 2인 값을 얻어서 조금 더 이 값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TD 러닝을 보시면은 TD가 조금 더 꼴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디스카운티드라고 하는 기법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물론 되게 멀리 있게 되면 그 값은 퍽퍽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쨌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 단계가 짧은 값들, 쓸데없이 몬테카를로는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서 도착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쓸데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곳에 2라고 하는 리턴 값들을 여기저기 배치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0.1에 관련된 걸 여기저기 배치를 했어야 되죠. 마이너스 0.1에 대한 굉장히 많은 스토캐스틱 리턴 값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값이 나오지 못하고 마이너스 0.1이 여기저기 다 섞인 거예요. 다 섞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0.1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중이고요. 이 녀석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갔겠지만 특히나 이 리워드 근처에 있는 값들은 여기서부터는 좀 짧게, 또 이쪽으로 너무 많이 쓸데없이 깎이는 것들은 감마가 동작을 하면서 깎아주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영향들이 적게 나타나고 조금 더 높은 값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값들은 대신에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요. 이때 중간 값들을 적당히 보시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정도에 대부분 자리하고 있고요. 몬테카를로를 보시면은 이건 단위가 잘 안 보이겠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쭉 마이너스 0.1에 해당하는 부분이 디스카운티드가 되지 않고 여기서는 다 합쳐지기 때문에 얘들의 값들이 쭉 내려오고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약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는 모든 값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0.1 같은 중간에 얻어맞는 게 있으면 값 전체가 다 평균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TD 러닝의 경우에는 최근 값들 위주로, 최근 값은 높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감마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너무 먼 미래의 것들은 대폭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막 돌아다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2를 얻게 될 것이라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하고 이쪽으로 갈 확률 자체는 똑같지만 보다 이쪽 터미널에 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이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높죠. 그래서 여기서 헤매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감마에 대한 영향력 깎이는, 2에 대한 영향력이 깎이는 게 훨씬 작기 때문에 요 근처의 값들은 원래의 리워드 값하고 되게 비슷하게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건 또 이쪽으로 갈 거고,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가는 확률보다는 왔다 갔다 하다 여기 갈 확률이 높으니까 디스카운티드 리턴에 의해서 이 부분의 1이 많이 깎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높고 여기가 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0.5,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여기들을 업데이트 할 때는 얘의 영향력도 여기에 오질 못해요.
너무 많이 감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마들이 동작을 하니까 요 근처에 있는 마이너스 0.1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니까 물론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도 큰 값들이에요.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리턴과 몬테카를로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합에 의한 리턴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에서 보시면은 나는 친구한테 돈을 꿔준 거를 평생 기억할 거야 라는 자세에서 살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 비스 이거를 1000번만 돌려서 그렇지 5000번, 10,000번 돌리시면 거의 직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최근 것만 기억하고 먼 미래 것들은 기억을 못한다. 내가 기억력이 되게 나쁘다 라고 하게 되면 최근값 위주로 결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TD 러닝과 같이 조금 더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성격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되나요? 뭘 쓰냐는 상황에 맞춰서 써야겠죠. 근데 내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TD 러닝은 디스카운티드가 없으면은 디스카운티드 리턴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몬테카를로의 리턴 가지고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TD 러닝의 컨셉이 더 맞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라고 할 때는 TD를 써야 되는 거고요. 나는 게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도 뭔가 에피소드 하나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옛날 값들에 영향을 주더라.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돈 한 100원? 군 거는 안 갚더라도 친구들이 나중에 기억해가지고 나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죠. 그러면 그거는 약간 TD적인 성향이죠. 내가 그 리워드의 퓨처 리워드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오래된 거는 그런 관점에서는 디스카운티드가 맞겠고요. 내가 너한테 옛날에 도움을 한번 받았는데 졸업작품 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숙제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고맙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 몬테카를로 같은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알파고를 우리가 알파고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하려고 하면 이게 낫겠어요? 몬테카를로가 낫겠어요? 응? 바둑은 한 판이 되게 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초기에 미스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거의 결과들이 미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패착을 하나 두게 되면 그게 끝날 때까지 결과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10년 전에 옆에 있는 애를 툭 하고 쳤는데 기분 나빠. 난 평생 기억할 거야 하고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별거 아니라서 까먹어도 되는 것들, 최근에 어떤 결과들 반영할 때에는 TD 스타일의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턴과 디스카운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리턴은 몬테카를로, 디스카운티드 리턴은 TD 러닝을 쓰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몬테카를로에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가 TD보다 최근에 더 유행을 하고 있고 TD는 그냥 리턴을 가지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감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TD보다는 최근에는 몬테카를로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